그 다음날 페어팩스 부인 방에서 누가 나를 만나겠다는 전가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가보니 거기에는 하인 같은 풍채의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는 모자에도 상장이 감겨 있었다. 아가씨, 나를 아마 잊으셨겠죠? 그는 일어나 나를 맞으며 말했다. 나는 레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8살인가 9살 때 리드 부인의 마부가 되어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어머, 로버트, 오랜만이에요. 기억하고 말고요. 어쩌다 나를 조지아나의 밤생말에 태워주신 적이 있었죠. 배 씨는 잘 있어요? 당신은 배 씨와 결혼하셨죠? 네, 아가씨. 고맙습니다. 2달 전에 또 어린 게 하나 태어났어요. 이젠 아이가 셋이지요. 어미도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그댁의 여러분도 잘 있나요, 로버트? 이거 별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요즘은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네요. 그의 상복에 눈을 주면서 나는 말했다. 누가 죽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도 상복을 보며 대답했다. 존 나으리가 런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제로 일주일이 됩니다. 존이? 네, 나으리는 꽤 방탕한 생활을 했고 지난 3년 동안은 묘한 일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리고 무서운 죽음을 당했어요. 배씨로부터도 별로 행동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남녀와 친구가 되어 몸도 재산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빚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2번이나 구해냈는데 3주 전에는 게이츠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달라고 했어요. 부인은 반대했지요.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문에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무서운 소식이었다. 로버트 레브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부인도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거기다 나으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 씨가 간신히 알아들은 것이 어제였어요. 제인을 불러요. 제인을 데리고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엘리자님과 조지아나님에게 상의를 했죠. 아가씨들은 처음엔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정신없이 제인, 제인 했기 때문에 마침내 아가씨들도 승낙했어요. 그래서 제인님도 형편이 웬만하시면 내일 아침 일찍 같이 가주셨으면 해서요. 네, 가겠어요.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씨. 배 씨도 당신이 꼭 올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네,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를 하인들이 묵는 곳으로 안내하고 나는 로체스터 씨를 찾아 나섰다. 페어팩스 부인의 말로는 잉그램 양과 당구를 치고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급히 당구실로 갔다. 로체스터 씨, 잉그램 양, 이쉬톤 자매와 그 일행들이 모두 이 유희에 열중하고 있었다. 꽤 용기가 필요했지만 난 잉그램 양 곁에 서 있는 주인에게로 다가갔다. 잉그램 양은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나를 봤다. 그 눈은 마치 이 여자가 무슨 일로 나타났을까 하고 의심하는 듯했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로체스터 씨 하고 불렀을 때는 나더러 저리 가라고 명령하고 싶은 동작을 취했다. 그녀는 게임에 흥미가 있었으므로 오만한 표정을 조금도 죽이지 않았다.
저 여자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하고 그녀는 로체스터 씨에게 물었다. 로체스터 씨는 저 여자가 누군가 싶어 돌아보았다. 그는 기묘하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키를 집어던지고 나의 뒤를 따라 방을 나왔다. 왜 그래요, 제인? 공부방에 들어와서 닫은 문에 기대어 서며 그는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한두 주간 휴가를 얻을까 해서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드 부인과의 관계, 오랫동안 가지 않은 이유, 외사촌 오빠 존의 비참한 죽음과 외숙모의 병, 그 외숙모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인이 데리러 왔다는 얘기를 했다. 당신이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거기다 그 부인은 당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제 나는 외숙모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묵을 작정이세요? 되도록이면 일찍 돌아오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긋날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야 해요. 무슨 구실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살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볼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어요. 로체스터 씨는 생각에 잠겼다. 언제 가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군요. 돈 없이 여행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난 아직 봉급을 주지 않았으니 돈이 없을 거야. 도대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제인? 웃으면서 그는 말했다. 나는 지갑을 꺼냈다. 빈약한 물건이었다. 5실링 있어요. 그는 나의 지갑을 빼앗아 돈을 손바닥 위에 쏟더니 마치 그 가난함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이 쿡쿡 웃었다. 그는 자기의 지갑을 꺼냈다. 받을 돈은 15파운드 뿐이었다. 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를 냈지만 생각을 고쳐먹은 듯 했다. 좋아요. 지금은 다 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지. 50파운드를 가져가면 석 달 동안은 오지 않을 테니까. 10파운드면 어때요? 네, 충분해요. 하지만 그거면 5파운드를 덜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질러 돌아오세요. 로체스터님, 마침 이 기회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문제? 꼭 들어봐야겠군요. 당신은 머지않아 결혼하게 된다고 친절하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델은 학교에 넣는 것이 좋겠지요. 당신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신부가 그 아이를 학대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는 일리가 있어요. 학교에 보내야 되겠지. 그리고 당신도 여기를 당장 나가서 악마에게로 갑니까? 그건 곤란하죠. 하지만 어딘가에 일을 할 장소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게 당연하겠지. 그는 소리쳤다. 그는 잠시 후에 나를 불렀다. 제인. 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약속을 드리지요. 광고를 내지 말 것. 일자리는 내게 맡겨둘 것. 내가 적당한 자리를 찾아드릴 테니까. 그럼 그 대신 나와 아델을 신부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안전하게 밖으로 보내주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요. 좋아요. 난 맹세해요. 그럼 저녁 식사 뒤에 응접실로 오시겠어요? 안 돼요. 여행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것으로 당신과 나는 이별을 해야 되는 셈이군. 이별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인, 가르쳐줘요. 난 몰라요. 되게 안녕이라든가
또... 자, 그렇게 말해줘요. 안녕히 계세요, 로체스터님. 잘 다녀와요, 에어씨. 결국 이것뿐인가요? 그럼요. 진정에서 나오는 말이란 하나뿐이고 그 많은 말보다 호의를 갖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을신연스러워. 안녕. 언제까지 이렇게 문에 기대어 있을 것인가요?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그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출발했다. 나는 5월 1일 오후 5시에 게이츠 헤드의 문지기네 집까지 도착했다. 나는 저택으로 가기 전에 문지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청결하고 정리가 잘 된 집이었다. 조각이 새겨진 창에는 하얀 커튼이 걸려 있고 난로에는 불이 잘 피고 있었다. 배시는 난로가에 앉아 갓 태어난 아기를 얼르고 로버트와 그의 누이는 얌전히 한쪽에서 놀고 있었다. 어머, 정말이지. 꼭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니 배시 부인은 기뻐서 소리쳤다. 그런데 배시 하고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말했다. 리드 부인은 어때요? 아직은 괜찮죠? 네, 아직은 괜찮아요. 의사도 앞으로 2주간은 더 견딜 거래요. 그 뒤에도 내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당신 얘기를 하면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고 있어요. 내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대개 오후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듯이 자고 있지만 6시나 7시경에는 깨어나요. 여기서 1시간가량 쉬다가 같이 가봐요.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마치 어렸을 때 잠자리를 보살펴주듯이 배시는 내 여장을 풀어주었다. 잡담을 하다 보니 1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배시는 다시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그녀와 나는 저택을 향해 나섰다. 그때부터 9년 가까이 되는 이 길을 내가 내려왔을 때도 배시와 함께였다. 1월에 짙은 안개가 낀 추운 아침, 나는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세상에서도 신에게서도 버림받은 기분으로 적의 있는 지붕 밑을 떠나 멀고 낯선 땅, 로드의 춥고 가난한 피난처로 향했던 것이다. 같은 적의로 가득 차 있던 지붕이 지금 다시 내 앞에 떠올랐다. 먼저 아침 식사실로 가세요. 배시는 내 앞을 지나가며 말했다. 아가씨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다음 순간 나는 그 방에 도착했다. 모든 가구가 처음에 브로클러스트 씨에게 소개된 아침과 마찬가지로 있었다. 살아있지 않은 물거품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생명 있는 사람들은 마치 몰라보리만큼 변해 있었다. 두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한 사람은 무척 키가 크고 여위고 소박한 스커트, 검은 비단 드레스, 착 달라붙게 빗은 머리,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느낌이었다. 그 갸름해진 혈색이 좋지 않은 얼굴에서는 실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한 사람은 물론 조지아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녀는 아니었다. 성숙하고 살집 좋은 납 인형같이 하얀 젊은 여성으로 아름답게 정리된 이목구비며 괴로워하는 듯한 푸른 눈, 곱슬거리는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도 검은 것이었지만 그 스타일은 언니와 많이 달랐고 언니가 청교도처럼 보인다면 이쪽은 사치한 느낌이었다. 내가 들어가자 두 사람 다 일어나서 마중했고 냉정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둘 다 나를 에어씨라고 불렀다. 리드 부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나는 조지아나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다. 리드 부인? 아, 그래. 엄마 얘기군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 밤은 당신을 만나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당신이 2층으로 가서 내가 온 걸 얘기해주면 고맙겠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조지아나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밤에는 엄마가 귀찮게 구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고 엘리자가 말했다. 나는 금세 일어나서 보네트와 장갑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가 배씨를 보고 그 부탁을 했다. 그리고 다음 조치를 취했다. 나는 외숙모를 만나기 위해 100마일이나 여행을 한 이상 그녀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 곁에 있어야만 했다. 아가씨들의 거만함과 어리석음에 휘말릴 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에게 얘기해 내게 방을 한 칸 달라고 부탁하고 아마 1, 2주간은 묵어야 될 거라고 말한 다음 그 방으로 트렁크를 옮기게 하고 나도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위에서 배씨와 만났다. 부인은 잠을 깼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같이 가볼까요? 내게 있어 그 방으로의 안내는 필요 없었다. 옛날에는 꾸중을 듣기 위해 늘 불려갔던 방이었다. 나는 배씨보다 먼저 가서 살짝 문을 열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높이 쌓인 베개 위를 보았다. 잊을 리 없는 리드 부인의 얼굴이었다. 나는 옛날 같으면 그녀의 그 정다운 얼굴을 열심히 찾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복수심을 부드럽게 하고 반감을 진정시켜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미움으로 해서 이 부인과 헤어졌지만 지금은 그녀의 크나큰 고통에 대한 일종의 연민과 모든 박해를 용서하고 싶다는 소원, 친구로서 화해하고 악수하고 싶다는 소원 외에 아무런 마음도 없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옛날 그대로의 무섭고 무자비한 얼굴. 그 날카로운 윤곽을 쫓는 나의 마음에 유년시대의 두려움, 슬픈 추억 같은 것이 강하게 되살아올 것인가. 나는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네가 제인 에어니?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네, 외숙모님. 기분은 어떠세요? 나는 일찍이 이 여자를 다시는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다. 지금 그 맹세를 잊고 또 깨뜨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닐 것이다. 나는 시트 밖으로 나와 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손을 놓고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오늘 밤은 유난히 따뜻하다고 말했다. 다시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 눈길이 너무 냉정해서 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돌과 같이 차가운 눈, 상냥함을 모르고 눈물로 써도 녹지 않을 그 눈으로 해서 나는 그녀가 최후까지 나를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통을 느꼈고 다음에는 노여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녀를 지배하자. 그녀의 성질과 의지, 이 두 가지가 어떻든 간에 그녀의 여주인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릴 때처럼 나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나는 눈물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외숙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서 전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여기 있을 작정이에요. 아, 그래줘. 우리 아이들은 만났니? 네. 그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줘. 오늘 밤은 너무 늦었고 난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확실히 있긴 했어요. 잠깐만. 그 놀란 듯한 눈길과 말투는
옛날에 그처럼 힘찼던 그녀의 육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었다. 너는 제인 에어니? 네, 전 제인 에어예요. 난 그 아이 때문에 남이 고지 듣지 못할 만큼 애를 먹었지. 내 손에 남은 그 무거운 짐. 그 알 수 없는 기질. 문득 화를 내고 어린애 같지도 않은 남이 하는 일을 엿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한 번은 나를 보고 마치 미추광이처럼 불평을 늘어놓았었어. 로드에는 열병이 퍼져 많은 학생이 죽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난 죽었다고 말했어요. 죽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묘한 것을 희망했군요, 리드 부인. 어째서 그처럼 그 아이를 미워했죠? 나는 그 애의 어머니부터 본래부터 싫었어. 내 남편의 유일한 동생으로 남편도 몹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바보처럼 울었어요. 후에 그 아이를 데려왔죠.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난 미웠어요. 약하고 여위고 울기만 하고. 남편은 그 아이를 우리 아이들과 친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아이들은 싫어했지. 그래서 앓을 때는 늘 같이 데리고 잤고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나에게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켰어요. 남편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나는 기뻤어요. 그 애가 편지로 내게 돈을 달라고만 조르지 않는다면 말이야. 난 그 애를 만나면 부끄러워져요. 그녀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난 이제 가는 게 좋겠어. 나는 침대 저쪽의 배 씨에게 말했다. 네, 아가씨. 하지만 밤에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아침에는 훨씬 더 차분하시죠. 배 씨가 진정제를 마시게 해주었다. 리드 부인은 곧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나오고 말았다. 다시 그녀와 얘기하기까지는 10일 이상이나 걸렸다. 그동안 나는 될 수 있는 한 조지아나와 엘리자를 잘 다루어 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들이 몹시 차갑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지만 나는 할 일이 없어 따분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림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 2가지 목적에 닿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하나의 얼굴을 스케치하는 데 몰두했다. 어떤 얼굴이 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려갔다. 잠시 후 종이 위에는 넓고 튀어나온 이마와 모난 얼굴의 윤곽이 그려졌다. 그 모양이 마음에 들어 나의 손가락은 부지런히 눈과 코를 거기에 그려갔다. 다른 것을 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의 차례였다. 매우 주의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으로 미뤘던 것이다. 나는 눈을 크게 그리고 모양 좋게 그렸다. 눈동자는 굵고 빛나고 있었다. 잘 됐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그림을 관찰하며 나는 생각했다. 힘과 정기가 아직 모자라. 그래서 나는 음영을 짙게 하고 빗살을 더욱 밝게 했다. 지금 나는 어떤 친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쯤 되면 2 처녀가 내게 등을 돌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림을 보았다. 말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얼굴에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만족하고 있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분 날의 오후였다. 나는 문득 2층으로 올라가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이 빈사 상태에 있는 여인의 병문안을 할까 생각했다. 배신은 충실했지만 자기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가끔씩 밖에 들릴 수가 없었다. 병자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혼수 상태 같았다. 낯빛의 얼굴은 베개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난로의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연료를 넣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잠시 그녀를 들여다보다가 창가로 갔다. 빗발이 창을 후려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의 영혼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 자기 집을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영혼은 마지막으로 해방될 때 어디로 날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는 헬렌 번스의 일을 생각했고 육체에서 떠난 영혼의 평등성에 대해 그녀가 한 말을 생각했다. 연약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거기 있는 게 누구니? 리드 부인이 이때까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갔다. 저예요, 리드 외숙모님. 누구? 저라니.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당신은 누구지? 놀랍고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군. 나를 외숙모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 너는 기부슨가의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난 너를 알고 있어요. 그 얼굴, 그 눈과 이마는 내 눈에 익숙해요. 너는 아니, 너는 제인 에어를 닮았어. 그래서 나는 공손히 내가 당사자임을 입증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로소 나인 줄 알았고 나를 데려오기 위해 배 씨가 남편을 보냈더라는 얘기를 했다. 나도 죽기 전에 마음을 평안히 하고 싶어요. 건강할 때는 생각도 나지 않던 것이 지금의 나처럼 되고서야 마음의 짐이 되니까. 간호사는 여기 있니? 아니면 방 안에 너 혼자 있니? 나는 지금 둘만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난 너에게 2번이나 심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걸 후회하고 있지. 하나는 자기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너를 키우겠다고 남편에게 맹세한 것을 깨뜨렸어요. 또 하나는 그녀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안색이 변하고 뭔가 감정의 폭풍을 참는 듯했다. 아마 최후의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 역시 나는 얘기를 다 해야 되겠어. 내 화장품 상자에 가서 편지를 가져와. 저기 있을 테니까.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걸 읽어봐. 그녀가 말했다. 부인, 소생에 질려 제인 에어의 주소와 그녀의 근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일 중에 그녀에게 편지를 해서 마데이라에서 면회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요. 신의 은혜가 있어 소생은 노력한 보람이 있어 상당한 재산을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처자식도 없는 몸이라 생존 중에 그녀를 양녀로 삼고 죽을 때는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을 모두 그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선 부인의 건강, 존 에어, 마데이라에서.
그것은 3년 전의 것이었다. 어째서 내게 이 소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건 내가 너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네가 조금이라도 출세하는 게 싫었던 거야. 나는 네가 내게 복수해 올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제인, 일단 네가 내게 덤벼들 때의 그 격한 분노, 나를 온 세계의 누구보다도 미워한다고 말했을 때의 그 어조, 나를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내가 너를 몹시 학대했다고 말했을 때의 너의 어린애 같지도 않은 그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네가 이렇게 덤벼들어 뱃속 독을 모두 뱉어냈을 때의 내 심정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물을 좀 줘요. 빨리. 리드 부인, 나는 물을 주면서 말했다.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확 풀어버리세요. 내가 심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잊어주세요. 그땐 어렸으니까요. 그때부터 9년이나 흘렀어요. 그녀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물을 마시자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난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복수를 한 거야. 네가 백부의 양녀가 되어 안락한 신분이 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의 백부에게 편지를 썼지. 대단히 서운한 일이지만 제인 에어는 죽었습니다. 로드에서 티푸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고. 자, 이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편지를 써서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되도록이면 빨리 내 이 거짓을 폭로하는 게 좋아. 너는 나의 고통의 씨앗으로 태어났나 보지. 나의 마지막은 너 때문에 무서운 고통을 겪어야만 해. 제발 이제는 그 일을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친절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도 당신만 그런 기분이었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키스해 주세요, 외숙모님. 나는 뺨을 그녀의 입술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녀는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물을 달라고만 했다. 물을 마시는 동안 그녀를 안아 일으키고 그녀의 얼굴처럼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다. 약한 손가락이 나를 거부했다. 흐릿한 눈이 나의 시선을 피했다. 그럼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신의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편한 마음이 되세요. 가엾은 여자여. 그녀로서는 평소의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었다. 간호사와 배 씨가 들어왔다. 나는 반 시간쯤 더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인사불성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밤 12시에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왔다. 그때는 이미 그녀가 관 속에 들어간 뒤였다. 그녀의 부싯돌 같은 눈은 차가운 눈시울에 덮여 있었다. 어느 누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로체스터시로부터 일주일의 휴가밖에 얻지 않았지만
내가 게이츠 헤드를 떠날 때까지는 1개월이 지났다. 장례식이 끝난 후 곧 돌아가고 싶었지만 조지아나가 자기가 런던으로 떠날 때까지는 있어달라고 애원해왔다. 간신히 조지아나가 떠나자 일주일간만 더 있어달라고 엘리자가 부탁해왔다. 그래서 살림을 돌보기로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이제 자유로이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당신에게는 참으로 신세를 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 나는 내일 대륙으로 떠나요. 릴 근처의 수도원에서 살게 돼요. 나는 아마 로마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베일을 쓰게 될 거예요. 수도자의 역할은 당신에게 딱 어울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틀림없이 당신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돌아오는 여행은 따분했다. 나는 돌아가는 날을 페어팩스 부인에게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밀코트까지 마중 나오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래 어느 6월의 오후 6시경 손필드의 옛길을 걷기 시작했다. 들이나 밭 사이로 난 이런 시각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밝게 빛나는 여름날의 저녁 때도 아니었다. 나는 손필드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했다. 집을 비운 사이에 생긴 일에 대해 나는 페어팩스 부인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듣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로체스터 씨는 3주일 전에 런던으로 갔지만 2주일 후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부인은 그가 사륜마차를 새로 사게 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결혼 준비를 위해 런던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가 잉그램 양과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부인이 써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했다. 내 눈으로 보아도 혼례식이 가까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행선지가 차츰 가까워지는 것이 나는 기뻤다. 너무도 기뻐서 나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 이 기쁨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문해 보았다. 이제부터 가는 곳은 내 집도 아니고 쉴 수 있는 곳도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아니었다. 물론 페어팩스 부인은 웃는 얼굴로 맞아줄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린 아델은 손뼉을 치며 내게로 달려올 거야. 하지만 청춘이란 것보다 더 한결같은 것이 있을까? 무경험일수록 맹목적인 것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로체스터 씨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쪽이 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별도로 하고도 결국은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빨리 가자. 그분의 곁에 있는 동안은 있어야지. 어차피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주 후에는 영원히 헤어져야 하지 않나. 그러자 나는 새로이 생겨나는 고통을 필사적으로 억제하며 달렸다. 손필드의 목장에서도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쇠시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 마침내 그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 한두 개의 들판을 지나면 나는 도로를 가로질러 문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아, 울타리에 피어난 장미의 아름다움. 하지만 나는 장미를 꺾을 시간이 없다. 빨리 저택에 가고 싶다. 나는 꽃핀 가지가 오솔길 위로 뻗어 있는 키 큰 브라이아 나무 밑을 지나 돌계단이 있는 좁은 문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연필과 수첩을 들고 거기에 앉아있는 로체스터 씨를 보았다. 뭔가를 쓰고 있다. 유령은 아닌데도 나의 긴장된 기력은 한꺼번에 풀리고 만다. 나는 그를 만나면 이렇게 떨릴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의 앞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꼼짝도 할 수 없다니. 이런 데서 볼썽사나운 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저택으로 가는 다른 길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다. 돌아왔군요. 자, 이리로 오세요. 그는 소리치고 수첩과 연필을 치웠다. 나는 그리로 가려고 생각했다.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며 아주 침착하게 보이려고만 애썼다. 나는 베일을 썼고 베일은 늘어져 있으므로 어떻게든 겸손한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이게 제인 에어일까? 밀코트에서 걸어왔어요? 그래, 역시 당신다운 도박이야. 마차도 부르지 않고 평민처럼 걸어오다니. 마치 꿈이나 그림자처럼 황혼 속을. 도대체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외숙모 곁에 있었어요. 외숙모는 돌아가셨어요. 아니, 실로 제인다운 대답이군. 착한 천사여, 우리를 지키소서. 그녀는 저 세상에서 왔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서 오직 혼자 어둠에 쌓여 여기 왔다가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실로 실체인지 아니면 그림자인지를 알기 위해 손을 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정아, 아니 마계와의 경계에서 귀신 불이라도 잡는 게 낫겠지. 이 게으름뱅이 엉터리 휴가를 즐기고. 그는 한참 후에 어조를 바꾸어 한 달 동안이나 나를 기다리게 했어요. 아마 나를 완전히 잊고 있었겠죠. 주인과의 재회가 즐겁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 몇 마디가 향기로운 감로수처럼 내 마음을 위로했다. 내가 그를 잊고 자시고 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무슨 뜻이라도 있는 것 같이 한 말. 그리고 그는 손필들을 나의 집이라고 말했다. 아, 정말 나의 집이라면. 그는 울타리 문을 비켜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굳이 그리로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런던에 가시지 않았댔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갔다 왔죠. 당신은 천리안으로도 아는가 보군요.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에 써보냈어요. 내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럼요. 누구든지 당신의 볼 일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발 사균마차를 보아주세요, 제인. 그리고 그것이 로체스터 부인에게 어울릴지 어떨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요정이니까. 당신은 나를 미남으로 바꾸는 마법이나 약이나 뭐 그런 것을 내게 줄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마법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살짝 말했다. 필요한 마법은 사랑하는 눈으로 충분해요. 그런 눈에는 당신은 훌륭한 미남자고, 아니, 당신의 두려움에는 이 이상의 힘이 있어요. 로체스터 씨는 일찍이 가끔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민감한 통찰력으로 나의 생각을 깨달은 적이 있다. 지금의 경우도 나의 바보스런 대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특징인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지나가세요, 제인.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내어주며 그는 말했다. 집으로 오세요. 걸어서 지친 다리를 친구네 집에서 푹 쉬게 하세요. 그의 말을 듣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조용히 그와 헤어질 작정이었다. 하지만 어떤 충동이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 나 아닌 다른 것이 나 대신 내 뜻에 반대하고 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로체스터 씨,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상할 정도로 기쁘군요. 그리고 당신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의 집입니다. 나의 오직 유일한 집이에요. 나는 그날 밤 미래에 대해 단호히 눈을 감고 말았다.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것, 슬픔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티타임이 끝나고 페어팩스 부인이 뜨개질감을 찾아내자 나는 그녀 곁에 자리를 잡고 아델은 방바닥에 앉은 채 내게 몸을 기대어 스스로 친해지는 정이 금빛 둘레처럼 둘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멀리도 가까이도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기를 말없이 빌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로체스터 씨가 신호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보았고 우리들의 친한 모습에 기쁨을 보였을 때 늙은이는 양녀가 돌아와 안심되죠.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문득 그가 결혼한 뒤에도 우리들을 어딘가 그의 보호 밑에서 함께 살게 하고 그의 몸에서 방사되는 일광과 전혀 헤어지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싶어졌다. 2주간의 모호한 평온이 내가 손필드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되었다. 주인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나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잉그램 파크의 왕복 여행이나 방문이란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자신의 생각이 허락되지 않는 희망을 돕기 시작했다. 혼담은 깨졌다. 소문은 틀림없다. 나는 주인의 얼굴이 화가 난 얼굴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알려고 했지만 이 당시만큼 밝고 명랑한 그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 그가 나를 이 무렵만큼 번번이 자기 곁으로 부른 것도 내가 또 그를 그처럼 사랑한 것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한여름의 태양이 온 잉글랜드에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맑은 하늘, 아름다운 햇살이 이처럼 오래 계속되고 있음을 본 일은 파도에 둘러싸인 우리의 국토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건초는 이미 다 거두어지고 도로는 하얗게 말라갔다. 나무들은 지금이 한창이고 생 울타리도 숲도 잔뜩 우거져 목장의 밝은 풀빛과 대조적이었다. 한여름밤 한나절 동안 헤이렌에서 들딸기를 따다 지친 아델은 해가 지자 곧 자리에 누웠다. 나는 뜰로 나섰다. 그것은 24시간 중에도 가장 상쾌한 시각. 해는 지고 안개가 슬슬 피어오르는 들. 태양이 화려한 구름이 벗어진 맑은 몸을 가라앉혀 간 자리. 한 개의 언덕 위에 한 점의 홍옥이 번쩍거렸고 자결하는 난로에 불꽃이 피자 다시 높게 그리고 연하게 하늘을 반쯤 가리고 엄숙한 자색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돌을 깐 길 위를 조금 걸었다. 거기에 은근히 정든 향기가 어느 창에서 스며오고 있었다. 서재의 창이 반팔 정도로 열려 있었다. 그리로부터 나는 감시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수원으로 갔다. 여기처럼 나를 독립시켜주고 에덴 동산을 닮은 것은 없다. 월계수가 빙 둘러선 보도가 굽은 곳까지 오니 밑둥은 벤치가 둘러싼 거대한 마로니에 나무가 있다. 거기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또다시 그 냄새, 로체스터 씨의 담배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는 마침 내가 가려던 나무 숲으로 통하는 문을 들어서고 있는 참이었다. 나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나무 열매와 꽃 따위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 한 마리의 커다란 모기가 내 옆을 스쳐 날아 로체스터 씨의 발밑 풀 위에 앉았다. 그것을 보자 그는 가만히 허리를 굽혔다. 기회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게서 등을 돌리고 그가 모기에게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빠져나가면 그는 미처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잔디 위를 걸었다. 그는 불과 2야드 떨어진 화단에 있었다. 그는 완전히 모기에게 정신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달빛을 받아 그의 그림자가 화원 위에 길게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밟고 넘으려는 순간에 몸을 일으키거나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인, 봐. 이놈을 좀 봐요. 도대체 그의 그림자에는 감각이라도 있는 것일까? 나는 조금도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 있다간 곧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놈의 날개를 봐요. 그는 말했다. 이건 서인도의 곤충 생각이 나게 하잖아. 영국에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놈이 별로 없어요. 날아간다. 모기는 너울너울 날아갔다. 나도 그의 곁을 얌전히 물러가려고 했지만 로체스터 씨가 따라오며 말했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오늘처럼 해가 지는 것과 달이 뜨는 것이 겹친 시간에 잠자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늦은 시간 어두운 과수원에서 로체스터 씨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무언가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의 모습은 아주 침착하고 진실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동요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는 물었다. 로체스터 씨, 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할까요? 손필드를 떠나서? 달리는 도리가 없죠, 제인. 안 됐지만 떠나야만 할 거요. 이것은 정말 큰 타격이었다. 그러나 난 타격에 지고 싶진 않았다. 그렇다면 로체스터 씨, 내게 떠나라는 명령을 해주세요. 그 명령은 이미 내려진 거나 다름없어. 난 오늘 밤에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빨리 결혼하시는 거예요? 바로 맞췄어. 당신은 역시 예민하게 맞춰내는군. 이제 곧? 그래요. 에어 선생님. 그런데 당신도 기억하죠? 저 미스 잉그램을 나의 품으로 맞아들이는 게 나의 꿈이라고 얘기했던 일을. 하긴 그 커다란 여자를 안으려면 팔이 아프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처럼 멋진 여자를 안고 불평할 남자는 없을 거요. 제인, 당신은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 그 모기를 더 보고 싶은 거요? 내가 당신에게 기억해달라는 것은 내가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경우 당신과 아델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신중한 고용인의 입장으로서 퍽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아델은 물론 학교에 넣고 에어 선생님, 당신은 새 직장을 가져야겠죠. 네, 곧 광고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 직장이 나서기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겠지요 하고 말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막히고 말았다. 한 달 안으로 난 결혼할 생각이요. 로체스터 씨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당신의 직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천만에. 당신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에겐 고용주로서 약간의 편의를 봐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실은 내 미래의 장모 될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일랜드 코노트의 어떤 명문가의 5따님에게 가정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당신에겐 그곳 일자리가 마음에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먼 곳이군요. 뱃길이지만 당신같이 분별 있는 아가씨에겐 아무 지장이 없겠죠. 뱃길은 좋아요. 하지만 바다는 장애물이 된 셈이에요. 무엇에 대한 장애물인가요, 제인? 영국이요. 그리고 손필드. 또
로체스터 씨에 대해서. 나는 이 말을 거의 내 의사를 무시하고 말했다. 동시에 내 자유의사의 허락 없이 눈물이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나는 소리내어 울진 않았다. 약간 흐느꼈을 뿐이다. 그리고 다소간 싸늘한 심정으로 나와 로체스터 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돈, 계급,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너무 멀어요. 나는 말했다. 그건 확실해. 그리고 당신이 가버리면 우린 두 번 다시 못 만나겠지. 나는 아일랜드란 나라에 흥미가 없으니 그곳에 갈 일도 없어요. 제인, 우리는 사이가 좋았지 않았소? 그랬어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작별 전야를 함께 잊고 싶어 하는 것이오. 여행과 그리고 작별에 대한 일을 우리 30분만 더 얘기합시다. 여기 마로니 나무가 있어. 이젠 우리 둘이서 여기와 앉을 일도 없을 테니 오늘 밤이나마 조용히 여기서 쉽시다. 그는 나를 앉게 하고 자기도 앉았다. 아일랜드는 정말 먼 곳이에요, 제인. 그런 피곤한 여행에 나의 조그만 친구를 보내는 것은 애처로워요. 그러나 달리 그 이상의 것을 해줄 수도 없어. 당신은 나와 어딘가 닮은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인?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슴에 무엇인가가 꽉 차올랐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따금 당신에 대해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바로 내 곁에 있을 땐 말이에요. 마치 내 왼쪽 갈비뼈 밑에 끈이 하나 달려있고 또 당신의 오른쪽 갈비에도 끈이 달려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꼭 묶여져 있는 것만 같단 말이오. 그러니 만일에 저 넓고 거친 해협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이게 된다면 이 메어져 있는 끈은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나는 체내에서 출혈을 일으켜버릴 것만 같은 불안이 자꾸만 싹 터져요. 분명 당신은 금세 나를 잊고 말 테지. 아니에요. 절대로. 잘 아시면서. 나는 더 말할 수 없었다. 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다. 겨우 입을 열었을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와 한탄에 잠긴 말뿐이었다. 여기를 떠나는 게 슬퍼서? 마음속의 슬픔과 사랑으로 불러일으켜진 격정의 불길은 모든 것을 멋대로 하려고 마음껏 몸부림쳤다. 우월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극복하고 살려고 버둥거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히 정복하여 말하는 권리를 주장했다. 떠나는 것이 슬퍼요. 손필드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족하고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나는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짓밟히거나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어져 버리지도 않았어요. 존경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까워지고 싶었던 분, 독창적이며 늠름하고 포용력이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래요. 당신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기필코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겠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별을 하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어쩌면 로체스터 씨,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의도했어요. 어떤 형태로? 미스 잉그램이라는 형태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신부로 만든다는 것으로서.
나의 신부? 어떤 신부 말입니까? 내겐 신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라. 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맹세코.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야만 해. 아니에요. 전 가야만 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격정에 쫓기듯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있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이상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인형으로 하세요? 감정이 없는 기계로? 입으로부터는 빵을, 손으로부터는 삶에 필요한 한 잔의 물을 빼앗기고도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신분도 낮고 또 못생긴 조그만 여자라고 해서 저를 영혼도 감정도 없는 인간으로 하셨나요? 잘못하신 거예요. 제게도 당신 못지않은 영혼과 감정이 있어요. 만일 하느님께서 얼마간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재산을 베푸셨더라면 제가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저와 헤어지는 것은 괴로워하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저는 습관과 인습, 그리고 이 허물어지기 쉬운 육신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영혼이, 또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두 사람이 무덤을 지나 하느님의 발밑에 평등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들은 평등합니다. 지금도 평등해. 이처럼. 하고 나를 두 팔로 끌어당겨 자기 가슴에 안고 입술로 내 입술을 힘껏 누르며 그는 말했다. 이렇게, 제인. 그래요, 정말. 나는 대답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당신은 결혼한 분이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분.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과 결혼하려는 분이니까 당신은 조금도 공명을 느끼지 않으면서 당신이 진정 사랑하고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당신이 그 사람을 비웃는 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결혼은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당신보다는 더욱 낫지요. 놔주세요. 가도록 놓아주세요. 제인, 조용히. 죽을 힘으로 자기 깃털에 상처를 입히는 미친 새처럼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요. 전 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물에도 유혹당하지 않아요. 전 독립된 의지를 가진 자유인이에요. 그 의지로서 판단하여 저는 당신과 헤어지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자유로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의 앞에 꼿꼿이 섰다. 그런 당신의 의지가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예요.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손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연극하세요? 전 그런 짓은 비웃을 거예요. 난 당신에게 일생 동안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요. 나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이미 선택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제인, 잠깐만 조용히 해줄 수 없어? 당신은 너무 흥분하고 있어. 바람이 월계수의 산꼭기를 휘몰아치고 마로니의 가지를 흔들었다. 어디서부턴가 나이팅게일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다시금 울었다. 로체스터 씨는 부드러우면서도 침통하게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내 곁으로 와주시오.
제인,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전 2번 다시 당신 곁으로 가지 않아요.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되돌아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인, 난 아내로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요. 내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상대는 오직 당신뿐이요. 나는 그가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리로 와줘요, 제인. 당신의 신부가 우리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내게 손을 대었다. 아니, 내 신부는 여기 있어. 다시금 나를 끌어당기며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나와 대등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제인,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나는 대답 없이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제인? 네, 그렇고 말고요. 조금도 믿지 못하는 거요? 털끝만치도요. 당신 눈엔 오로지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요? 그는 물었다. 의심 많은 아가씨, 내 자세히 설명해 주리다. 나는 잉그램 양에게 아무런 애정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당신도 잘 아는 일이요. 그녀 역시 내게 아무런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정말 애를 먹었소. 나는 나의 재산이 남들이 생각하는 액수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문을 퍼뜨렸소.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갔더니 역시 예상대로 그녀와 그녀의 모친은 냉대로서 나를 맞더군. 제인, 나는 잉그램 양과 결혼할 의사가 없어. 당신이라는, 거의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하오. 가난하고 신분도 낮고 잘생기지 못한 조그맣고 평범한 사람에게 나는 나를 남편으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게... 나는 소리쳤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예의를 벗어난 말투로 서서히 그를 믿기 시작했다. 당신 외엔 친구도 하나 없고 당신이 주는 돈 외엔 1실링도 가지지 않은 제게 말이에요? 그렇소, 당신에게요. 제인, 나는 나의 것으로서, 완전한 나의 것으로 당신을 손에 넣고 싶소. 빨리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 주시오. 로체스터 씨,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다리 있는 밝은 쪽으로 얼굴을 돌려주세요. 왜? 당신의 얼굴에서 마음을 읽겠어요. 저쪽을 봐주세요. 자, 실컷 보시오. 마음대로. 그리고 어서 읽어요. 난 괴로우니까. 그의 얼굴은 빨갛고 근육이 경련하고 눈빛이 이상스레 빛나고 있었다. 오, 제인, 당신은 나를 고문하는구려. 그는 외쳤다. 그 꿰뚫는 듯한,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나를 고문하는구려. 제인, 나를 에드워드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에드워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빨리 말해주시오. 진정이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아내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진심이요. 맹세하려면 맹세하겠소. 그럼 맹세하지. 그럼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에드워드라 불러요. 나의 작은 아내. 사랑하는 에드워드. 이리 와요. 이젠 아주 내 곁으로. 그는 뺨을 내 뺨에 부비면서 가만히 속삭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 후에 그는 덧붙였다. 인간의 간섭을 난 용서하지 않아. 나의 것인 이 사람을 난 절대 놓지 않는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내겐 방해할 친척도 없답니다. 없다고? 그것이 가장 고마운 일이지. 하고 그는 말했다. 만일 나의 사랑이 모자랐다면 그때 그의 목소리나 안색이 격화된 것을 야만스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별이라는 악몽에서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낙원으로 초대되어 나는 그처럼 풍부히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자기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거듭해 행복해 제인? 하고 물었고 나는 몇 번이고 거듭해 네 라고 대답했다. 이것으로 보상된 거야. 내가 만난 이 사람 친구도 재산도 없이 그나마 위안받을 곳도 없었어. 나는 이 사람을 아끼고 위로해 줄 거야. 나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나의 결의에 일관성이 없으리라는 것은 신의 심판장에서 보상되리라. 조물주는 나의 행동을 보고 계셔. 세상의 판단, 인간의 비난, 난 그것을 무시해. 과연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하늘엔 달이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주위는 아주 어두웠다. 곁에 있는 로체스터 씨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일까 이 마로니의 나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나무는 뒤틀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바람이 월계수 나무 사이를 휩쓸며 쏴 하고 우리들 머리 위로 불어왔다. 안으로 들어가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날씨가 변하니 말이야. 나는 날이 밝도록 여기서 당신과 둘이 앉아있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사실은 입 밖에 내서 말해도 상관없었지만 때마침 내가 보고 있던 구름 사이로 새파란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서 우르르 쾅 하는 뇌성이 무섭게 났다. 나는 눈부시는 빛을 피하여 다만 로체스터 씨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다.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나를 길 위로 끌어올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우리들은 흠뻑 비에 젖어버렸다. 그가 홀에서 내 쇼를 벗겨주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털어주고 있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방에서 나왔다. 우리들은 전혀 그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불이 켜졌다. 시계가 12시를 쳤다. 빨리 가서 젖은 옷을 벗어요. 그는 말했다. 잘 자요, 사랑스러운 사람. 그는 몇 번인지도 알 수 없게 내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의 포옹에서 풀려나와 얼굴을 들자 거기 미망인의 심각하고도 질린 얼굴 표정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오자 그녀가 일시적이나마 그 광경을 곡해하지나 않나 하는 불안이 싹 텄다. 그러나 환희가 곧 다른 감정을 물리쳤다. 바람소리가 드높고 천둥이 가까운 데서 몰아치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였지만 나는 아무런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로체스터 씨는 3번이나 내 방문 앞에 와서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매우 큰 위로였다. 무엇보다 내게 따뜻한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아델이 뛰어들어와서는 과수원 가장자리에 있던 마로니의 나무가 간밤의 천둥으로 해서 절반으로 쪼개졌다고 말해주었다.